이번 회에는 그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지금 판결이 나오면서 그 판사께서도 동시 진행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이 케이스가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이 동시 진행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대표 케이스가 해모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련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판결이 어떻게 나왔고 그 의미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은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철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의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소위 말하는 인천 건축왕 케이스를 이제 대략적으로 짚어보면서 이런 전세 사기의 좀 개괄적인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의 유형별로 판결이 좀 이제 공개된 것들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파악을 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과 함께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결의 의미, 범행 수법, 동기, 뭐 그에 대한 처벌량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좀 검토를 해본 바로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판결문에서도 쓰인 용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소개드릴 거는 동시 진행형이라는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 변호사님께서 이 동시 진행형 전세 사기를 간단히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동시진행형 전세 사기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이제 빌라 같은 거를 이제 새로 지을 때는 이제 건축주가 원래 본인 땅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계약금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사고요. 땅을 사서 그 위에다 건물을 져야 되는데 본인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전세 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피해액이 보통 한 세대당 2억 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억 원을 기준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본인이 땅을 사서 한 1억 원 정도를 더 들여가지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럼 1억 5천짜리 이제 빌라 한 채가 생기는 거죠. 근데 1억 5천 주고 이제 건물을 졌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부동산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라는 사람들이 끼게 됩니다. 분양 대행업체 사람들이 건축주를 찾아갑니다. 이거 다 대출로 지셨는데 이자금이 많으시죠 하면서 얼마를 더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건축주가 난 1억 5천 정도 주고 건물 줬는데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 남기면 나는 좀 팔 생각 있어. 그러면 분양 대행업자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억 8천 이상을 받아줄 테니까 그 이상 금액을 다 나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그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분양 대행업자는 이 건축주와 약속을 매개로서 막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찾아다닐 때 어떻게 찾아다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임차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진한 임차인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닐 때 분양대행업자가 뭐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를 들어 2억 원에 팔게 되면 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는데 그중에 너한테 500만 원 줄게.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막 세입자들 찾아다니게 되죠. 그중에 이제 순진한 이제 세입자를 하나가 한마디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빌라가 한 2억 5천짜리 되면 되게 좋은 빌라인데 너한테 2억 원에 줄게 라고 얘를 하면서 꼬시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뭐 이런저런 뭐 검토를 할 텐데 이 부동산에 갔더니 이 부동산에도 이거 2억 5천짜리라고 그래. 저 부동산을 갔는데 저 부동산에서 2억 5천짜리라고 그러니까 저게 2억 5천짜리가 맞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찾아가죠. 근데 저 이거 그때 2억 원에 임차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되나요? 하니까 이 분양대행업자는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2억 원에 지금 이 세입자한테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하나는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애초부터 자기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팔고 떠나고 싶어 합니다. 팔고 떠나서 딴 데 떠야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관리하고, 세입자 관리하고, 뭐 건물로 그렇게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임대인을 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바지 임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임대인도 이 분양 대행업자가 찾아다니는 겁니다. 임대인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바지 임대인이죠. 너 나한테 명의 좀 줘. 이 건축주한테 명의만 주면 명의 대여비로 내 리베이트 2천만 원 중에 얼마 나눠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만 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얻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았어. 나 바지 임대인 할게. 라고 이제 이 사람도 섭외가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중개인이 이 두 명의 이제 세입자와 명의 대여인을 이제 얻게 되면 그걸 가지고 건축주를 찾아갑니다. 이제 세팅이 다 됐으니까 몇 월 며칠 날 계약을 하시죠. 그러면 계약 당일날
이 분양 대행업자는 건축주를 데리고 그 새로 이제 MG 임차인을 데리고 옵니다. MG 임차인한테는 이 건축주가 이 건물 주신 분이고 돈도 많으신 분인데 이 건물을 싸게 너한테 임대해 주기로 했어. 그래서 2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돌아가죠. 임차인 돌아가고 그날 오후에 다시 이제 명의대의원을 데리고 옵니다. 명의대의원한테는 똑같은 금액, 2억 원이라는 금액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건축주는 나중에 임차인이 돈을 지급하면 그 중에 일부만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이제 소유자로서의 권리관계는 이런 바지 임대인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일이 돼가지고 세입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입자는 2억 원을 이제 갖고 오게 되죠. 2억 원을 딱 입금을 하면 입금을 하는 순간에 원래 약속했던 대로 기존 건축주는 3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나가게 되고요. 명의 대여자는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명의 대여료로. 중개인은 1,000만 원 리베이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억 5천짜리 건물을 2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는 것도 부족해서 들어오자마자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입자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1억 5천짜리 건물에 2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거라 근원적으로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만기가 돌아왔을 때 2억 원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만기가 돼가지고 세입자가 바지 임대인을 찾아가서 나 만기가 됐으니까 2억 원 돌려주세요 했을 땐 이 사람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 자체도 기본적으로 다 대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한 1억 원 이상은 은행에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 가지고 세입자의 돈을 뭐 당연히 충당이 못하겠죠. 이런 구조로 이제 사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전형적인 구조를 동시 진행을 합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다고 해서. 예,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제 아이도 좋아하는 레고를 가지고 쉽게 설명을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이제 좀 진지하게 세모녀 사건이라고 불리는 작년 여름에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양천구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거고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전형적인 동시진행형 방식의 전세 사기입니다. 이 건은 이제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판결문을 확인한 거고요.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한번 구체적 사실관계랑 뭐 판결 내용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그러니까 요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시 진행형 사건 중에서 그 갭 투자자, 그 임차인이 주가 돼서 지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세모녀란 그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인천이나 뭐 경기도 일대 이런 동시 진행형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 분양업자나 중개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빌려줄 테니까 집 좀 줘. 그러면 자기는 뭐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정도, 아니면 좀 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명의대여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뭐 범행을 저질렀던 것 같고요. 그 피해 상태를 보면 피해자가 85명에 피해액이 183억 5천만 원이니까 보통 한 피해자당 이런 건 비슷하지 2억 원 정도 피해를 보신 사례고요. 2017년도부터 20년 사이 이루어졌던 거고 이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동시진행형의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갭 투자자인 세모녀는 뭐 건축주한테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받고 그리고 이런 새로 지어진 빌라니까 세입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빌트인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것도 리베이트 중에서 일환으로 이제 받게 돼서 이 세모녀가 그 경기도 요 일대에 총 400채 이상의 빌라를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85세대에 대해서 선고가 난 사건입니다. 이것도 저도 판결문을 봤지만 지난 회차 때 인천 건축왕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판결문을 보면 수법이 좀 악질적이라고 할까요? 하고 좀 피해 액수가 크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렇게 판결문이 좀 길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자들의 주장, 변호인의 주장 그런 거를 이제 일종의 변명으로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은 문구가 있는데 요 세모녀 중에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전세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다. 자기는 건축주한테 건네줬을 뿐이다. 뭐 전세금을 손에 쥔 것이 없다. 매매해야만 전세금 반환해 줄 수 있다.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또 뭐 임차인이 피해자들한테 전세금 그대로 이 집을 사주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많고 한데 징역 10년이면 이제 징역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기죄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죄 경중이나 피해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법정형이 있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법적으로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백을 했다든지, 뭐 반성을 하고 있다든지, 음주운전이나 뭐 묻지마 폭행 같은 데서 뭐 술에 취해서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피해자에 대한 회복 정도, 그런 거를 따져서 이제 감경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가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를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처단형이라고 하고요. 처단형이 이제 정해진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쉽게 말하면 판사 마음입니다. 그래서 처단형 내에서 사기죄가 참 그렇습니다. 사기죄가 이 법정형 자체가 최대 1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법상, 형법상 이제 경합법 가중이고 뭐 상습범 가중 같은 거를 하면은 뭐 2분의 1 이상도 가중이 가능은 한데, 이 지금 특경가법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물론 2분의 1까지는 가중이 가능은 한데, 법정형 자체가 10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피해액이 좀 수백억,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의 약간 한계였던 것 같아요. 판사님 입장에서도 더 세게 처벌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판사님의 이 재량 바뀌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로는 2건이 더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강동구 그리고 양주 쪽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작년 연말에 나온 판결이 하나 있고요. 최근이네요. 올해 1월 중순에 고양, 서울 강석, 경기, 인천에서 동시진행형으로 전세 사기가 일어난 5개 정도의 판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사건들이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판결문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도 안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소위 말해 동시진행형이라는 말을 판사님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전세 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명사화된 건데, 이게 전부 다 동시진행 사건이고, 경향을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 작년에 세모녀 사건 이후로 뭐 중앙이랑 그 수원 빌라의 신 사건을 보면 징역이 5년에서 8년 아니면 징역 10년이었다가, 작년 사실 말부터 뭐 언론부터 해서 전세 사기가 좀 더 이슈가 되고, 형량이 낮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형량이 낮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12월 중앙 사건, 올해 1월 중앙 사건을 보면 비슷한 범행이고 피해액도 사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징역이 12년에서 13년째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건 이제 처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범죄 집단도 아마 적용돼서 이런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10년은 선고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요 사건들에서 좀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피고인들은 소위 말하는 갭 투자자, 명의인들 요 사람 하나입니다. 중간에 있는 분양 대행업자나 중개사나 이 건축주,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요 두 부류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사건에서 빠져 있고, 단순히 이제 갭 투자자, 명의 대여자만을 피고인으로 해서 선고가 나고 있고요. 이 전세 사기라는 게 금융 범죄라는 측면이 되게 강하다는 게,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난 사건을 보면 범행 수법도 비슷하고, 물론 피해액이 조금 작긴 합니다. 8명 20억이긴 한데, 이게 양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범죄인데, 아마 이거는 피해자들, 세입자들한테 피해 변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이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밖에 선고가 안 났습니다. 아마 그 양천구라고 하면 목동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라 이런 전세 사고가 나고서 아마 경매가 진행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매 전에 이제 새로운 건축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세입자한테 상당 부분 이제 보증금이 반환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이 반환이 된 사안에 있어서는 징역이 매우 낮게 되고, 보증금이 전혀 반환이 안 된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징역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징역 13년까지 나올 정도로 법원에서 그 형을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구 변호사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법이 지금 사기가 법정형이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나온 건 12년, 13년 같은 경우는 경합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법률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를 한 번 저질러서, 한 번 저질른 것도 최대한으로는 10년을 처벌할 수 있지만, 그거를 여러 번 저지르면 그걸 합쳐가지고 10년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까지가 이제 법정 처단형이 되는 거죠. 그때 말씀드린 법정형 다음에 처단형.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이걸 가중을 한다고 해도 15년을 또 못 넘기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또 엄하게 처벌을 한다고 해도 13년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또 말씀드린 거지만,
특정 경제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란 범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범죄 일종이고 처벌도 쉽고 기소도 쉽고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법조인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기가 제일 어려운 게 이게 피해와 이득의 구분이 상당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학상으로는 사기가 과연 이제 피해가 발생해야 되냐, 이득이 발생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도 지금도 다툼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대법원 판례를 뭐 거의 법률 이상의 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피해나 이득이 발생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지금 현재의 법원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사기죄는 이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되게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익을 취득하면 됐지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판례가 지금 과연 양형을 정할 때 선고형을 지금 뭐 이래서 작게는 뭐 1년에서 뭐 지금 최대 뭐 13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득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피고인들, 범죄자들이 이득을 얼마나 재산상의 이득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손해 피해자들한테 받는 손해는 꼭 이득과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해의 측면을 사실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제 약간 지금 사기죄 인정 여부를 할 때 좀 배제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이득을 실제로 얼마 취했냐는 거에 대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형량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량이 지금도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실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님들이 기소를 할 때 공소 제기라고도 하죠. 이제 그 범죄자들을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때 이제 적용 법조 공소장이라는 걸 써서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어. 뭐 예를 들어서 사기는 뭐 형법 347조를 위반해서 뭐 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데 적용 법조도 이제 보통 이제 그걸 수사하는 검사님들께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경각법을 적용을 시켜서 아예 그 재판으로 넘어갔을 판단을 할 때도 최대한으로 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수사 실무적인 것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시 진행 예. 설명하셨을 때 기존 건축주하고 이제 중개인이 역할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갭 투자하는 바지 사장 이렇게 3인이 어떻게 엮여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지 사장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페널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 건축주하고 중개인은 수사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은 법적으로 봤을 때 그쪽까지 수사를 미치는 게 법률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수사 실무를 이제 뭐 변호사로서 보면 결국은 수사도 사람이 지금 하는 거고 검사님과 경찰관님들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실제 진실은 가담자가 뭐 100만 명이 될 수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100만 명을 어떻게 다 잡습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도. 그래서 모든 가담자들을 전부 다 입건시켜서 재판에 넘기는 거는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고발 대상자를 전 건축주나 아니면 중개인은 가능한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공범으로는 다 가능히 합니다. 네, 지금은 피해자들이 주로 그 바지 사장을 고발하는 케이스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아마 알기로는 이게 예. 제 생각에는 피해자분들께서 처음 이런 일을 겪으셨을 때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냥 현재 등기부등본상 그 소유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이 갭 투자자이자 명의대여인이니까 이 사람만을 가지고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분께서 요 나머지 둘이 있다는 걸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저희처럼 지금 막 분석을 하고 몇 달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지. 이런 피해자가 아마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피해자분들께서 요 나머지 두 그룹에 대해서도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할 거라고 보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어차피 이 사람은 바지 사장이라 재산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징역을 살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이 세입자로서는 이 사람한테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받을 게 있는 사람은 이 건축주 아니면 이 분양대행업자이기 때문에 이 줄을 어떻게든 끌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분들이 요 두 그룹에 대해서도 고소를 해야 된다고 좀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참고로 사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다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는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피해액에 따라서 징역형이 달라진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피해액이 적으니까 얘는 징역을 조금 줘야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실 자체가 이 전세 사기의 본질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좀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서 플레이어는 세 그룹입니다. 건축주, 명의대여인, 이 분양대행업자 이 세 개의 플레이어가 통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임차인을 속인 건데 현재는 지금 갭 투자자만이 지금 좀 법정에 올라가 있으니 나머지 두 그룹도 분명히 올라가야 된다. 특히 또 사실 요 중간에서는 분양대행업자들이 제일 현실적으로 임차인을 제일 많이 속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빠져 있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동시진행형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유형인 선순위 기망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 검토, 공부 좀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